안녕하십니까, 웰스에듀 조재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조금 낯선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효도계약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요, 어차피 나중에 우리 애들한테 상속될 재산이니까 미리미리 증여해주면 애들도 좋고 세금도 줄일 수 있으니까 좋겠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반대쪽에서는 이 재산 다 주고 나서 우리 애들이 나 모른 척 할 수도 있어, 그러면 너무 후회스러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자산을 주긴 주되 이런 약속을 지켜달라라는 의미로 계약서를 쓴 것을 우리는 보통 효도계약서라고 합니다. 이 효도계약이라는 것은요, 법적으로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도라는 조건을 붙인 증여계약입니다. 마치 아파트를 증여하는데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이 남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대출은 네가 나중에 갚아라 라고 하면서 증여를 한다든지, 그 아파트에 전세가 들어있으면 이 임대보증금은 네가 나중에 갚아라 라고 하면서 대출이나 또는 이런 임대보증금을 같이 넘기는 증여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아마 이런 말씀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담부 증여라는 표현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 효도계약서는 그 붙인 부담이 바로 효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도계약서는 부담부 증여 계약서다라고 보시면 어떻게 보면 좀 깔끔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꼭 이렇게까지 정확한 효도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아야 되느냐, 통계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요, 2022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3년 동안 1심에서 진행된 부담부 증여 해제, 즉 부담부 증여 해줬는데 이거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라는 민사소송이 350건 이상 진행이 됐습니다. 3년간이니까 연간 거의 한 120건 가까운 해제 관련 민사소송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효도계약서 자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효도계약서를, 즉 효도를 담보로 하는 이 부담부 증여 계약서를 제대로 쓰자라는 게 오늘 이 시간의 취지입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효도계약서에 담을 수 있는 그 부담, 즉 효도는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까지 작성된 효도계약서를 한번 통계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제일 많은 건 금전적인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안부 전화를 하고 매달 100만 원 이상 용돈을 다오, 또는 내가 지금은 금전적인 여유가 있지만 아무래도 치료비용, 의료비용이 걱정된다, 앞으로 나에게 발생하는 치료비용은 아들아 네가 전적으로 부담해 다오, 이런 식으로. 또는 꼭 금전적이지 않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2번 이상 꼭 우리를 방문해라, 부부 불화로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증여 해제된다 라든가, 기념일에 생일이라든지 결혼기념일이라든지 이럴 때 항상 다 같이 식사를 해야 된다 등등등 다양한 조건을 달 수가 있습니다. 왜? 부담부 증여니까요. 그럼 반대로 이런 효도계약서 때문에 실제로 증여가 이루어졌는데 효도를 안 한 겁니다. 자, 그랬는데 실제로 원하는 해제가 안 일어난 경우 판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아들에게 건물 지분하고요, 아파트 등 부동산을 증여하신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로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어머니가 소송에서 패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효도계약서라고 작성한 그 약정서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부모를 물질적, 정신적으로 안락하게 여생을 즐길 수 있게 섬세한 부분까지 챙기고 온갖 배려를 다한다 라는 조건으로 증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느낌 좀 오시죠? 어떻습니까?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얼마를 지원을 하고 어떤 배려를 해야 되는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크게 이 효도계약서, 즉 부담부 증여의 중요한 3가지 요건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요거는 적으시죠. 이 컨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적법성. 두 번째는요, 가능성. 세 번째는 확실성입니다. 자, 적법성은 당연히 법 테두리 안에 있는 내용이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오전, 오후, 저녁으로 매일같이 우리 집에 와라. 하루에 3번씩. 좀 가능성이 좀 없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확실성. 이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즉, 구체적이고 가급적이면 숫자와 금액이 나와 있어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확실성. 요거를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예도 하나 또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번 효도계약서는요, 좀 특이하게 손자들을 대상으로 증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손자들에게 이 효도 약속을 받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께서 나중에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손자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증여를 취소해달라, 해제해달라라고 했는데, 아이고, 이 할아버지께서 패소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효도계약서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보니까 조금 특이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자가 심부름을 잘 이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계약서를 쓸 때도요, 증여계약서 말고 뭐라고 써야 정확하다고요? 그렇죠. 부담부 증여라고 써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효도계약서 작성일자하고 등기 원인의 증여일자가 서로 달랐다는 점. 그리고 효도계약서에 이제 미성년자거든요, 손주가. 그러면 친권자인 아버지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효도계약서상 심부름의 내용이 특정돼 있지 않고 심부름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협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심부름을 이행했냐 안 했냐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뭐가 역시 결여된 거예요? 그렇죠. 확실성이 결여됐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좀 효도계약서가 잘 된 케이스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2019년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건물을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증여 후 3년 안에 6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부모에게 사달라. 그리고 아파트 구입하기 전까지는 그 증여한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모두 어머니에게 입금해라. 그리고 부모의 병원비, 생활비를 책임져라 라는 조건으로 건물을 증여하겠다고 부담부 증여, 즉 효도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아드님은요, 부모에게 아파트를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야, 너 왜 이렇게 약속 안 지켜? 계약 해제야 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드님은 이 효도계약은 내 의지로 쓴 게 아니라 강박에 의해서 쓴 거예요 라면서 유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들 사이의 계약은 부담부 증여다. 그리고 아들은 의무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효도계약은 해제됐고요. 그 증여 받았던 건물은 다시 돌려줘라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역시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했잖아요. 확실성. 3년 안에 6억 이상 아파트를 내놔라. 임대료는 전부 입금해라. 병원비하고 생활비를 책임져라. 확실히 전에 판례보다는 확실성이 입증이 됐죠. 그래서 만약에 효도계약서를 쓰신다면 확실성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금 특이한 케이스의 판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꾸로요,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한 판례가 있습니다. 효도계약상 그 의무를 이행한 자녀가 부모님한테 아니 나 이렇게 약속 지켰는데 왜 약속된 증여 안 해주십니까?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이었네요. 2022년에 B씨는 부모와 매월 생활비 150만 원을 지급해라. 부모가 10만 원 이상 의료비를 지출할 경우에 전액 부담해라. 명절이나 한식 등 행사 때마다 30만 원을 보조해라. 이런 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받기로 효도계약, 즉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 이후에 16개월 동안 이 B씨는 생활비도 드리고 명절 행사비도 드리고 해서 다 합하니까 3천만 원 정도를 부모님께 지출을 한 거예요. 약속을 지킨 거죠.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이 부동산을 증여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B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뭐라고 소송을 제기했겠습니까? 나는 약속을 지켰다. 나는 효도를 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내가 명의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증여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법원에서는요, 그러네, 이 계약서 보니까 이런 약속을 했으면 아파트를 주기로 했는데 왜 안 줍니까? 부모는 아파트 소유권을 아드님에게 이전하십시오라는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효도계약서라는 부담부 증여 계약을 할 때 유의사항 몇 가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3가지 원칙을 꼭 지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적법성이 있어야 되고요,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확실성, 즉 구체적으로 조건을 명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서 자체를 이게 단순 증여가 아니다, 분명히 부담부 증여다, 즉 조건을 붙인 증여다라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무엇을 주겠다라는 이 증여 물건, 뭐 부동산일 수도 있고 금융재산일 수도 있겠죠. 이것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근거를 남겨 놓으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자녀가 이행해야 되는 그 부담, 즉 효도의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즉 나중에 제3자가 봤을 때 그래, 이 부담을, 조건을 이행한 거야 안 한 거야를 좀 명쾌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그 증여 해제 요건도 명확하게 작성하시되, 이 부담부 증여 계약서는 당연히 2부 작성하셔서 각각 나눠 갖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효도계약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담에 대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지원할 생활비 액수, 금액을 정확하게 쓰십시오. 또는 부모의 주거 형태 또는 생활 환경에 따른 지원 방법을 명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또는 꼭 금전적이 아닌 거라도 뭐 정서적인 교류 또는 만남의 횟수 같은 것도 정확하게 명시를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 주변에 변호사 등 전문가와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효도계약서 뭐 그렇게 이상하고 좀 특이한 케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해놓으면 서로 나중에 분쟁을 오히려 막는 좋은 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